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람직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주제로 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현장에는 연자분들만 제한적으로 참석하셨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정책연구소의 안덕선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정책연구소에서 바람직한 소셜미디어 사용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배경에는 정확하게 한 1년 전쯤 저희가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제작한 적이 있고 이후에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 우정사태를 받아서 좀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선거철도 오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품위가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사오나 다시 또 정부와 의료법 문제로 인해서 좀 어수선하기도 한데 저희가 그럴수록 이런 것부터 저희가 좀 잘 가다듬어서 저희 의사협회 내에서 하는 전문직의 소통에서 품위와 어떤 그 수준을 갖추도록 해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토론회를 위해서 참가해 주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 또 오프라인에 오신 토론자 그리고 연재 발표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은 저희가 원래 토론자가 5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의원에서 추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는 4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사회자로 넘기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덕선 소장님께서 저희 그 협회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계십니다. 더 의미가 있는 자리가 생각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발표가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발제별로 20분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임기영 아주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님께서 해외 의사 전문직의 소셜미디어 사용 기준 현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영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장,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임기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 의사 전문직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선 대표적인 해외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런 해외의 가이드라인들을 먼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예. 잘 아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이분이 아마 웨인 루니라는 선수가 SNS상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했던 얘기가 원래는 이제 트위터가 시간 낭비다. 인생에는 더 중요한 일도 많고 또 트위터 할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읽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SNS를 해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무용론을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 SNS를 하면서 잘못된 말을 해서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정말 크게 문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서 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왜 SNS를 해서 저렇게 좀 자기 인생을 좀 망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지금은 이 퍼거슨 감독이 또 이 얘기를 했을 때하고도 또 사정이 달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SNS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개나 고양이나 SNS를 하는 그런, 이렇게 고양이도 자기 SNS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노인들도 뭐 요즘 카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그런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실제로 SNS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SNS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우애를 증진하는 사교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학 관련된 정보들을 일반 대중들 혹은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 전문직의 어떤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하지만 또 역기능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 또 잘못하다가는 의사 전문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포스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도 위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사 집단에도 위해가 될 위험도 있다. 또 역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명예훼손, 모욕죄, 성희롱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따라서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는 아주 넓은 그레이 에어리어,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SNS상에서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금지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희 인폼드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입니다. 즉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또 이 넓은 그레이 에어리어 안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SNS를 포스팅하기에 앞서서 이게 적절한 시간인지 적절한 장소인지, 내가 이 포스팅을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가 금지나 처벌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SNS 사용자들이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떤 성당, 교회의 어떤 그 성직자들도 이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요. 병원에도 이런 게 있고, 일반 회사에도 있고, 거의 모든 조직에서는 각각 자기들 버전의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우리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보면은 해외 의사 전문 집단의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이미 다 만들어져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은 AMA 미국 의사협회의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거는 영국 GMC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고요. 다음. 또 세계 의사협회에서 만든 또 가이드라인, 이렇게 대표적인 의사 단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표적인 세계의 의사 단체에서 만든 가이드라인들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결과 주로 8가지 영역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 의사 회원들한테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다룬 영역이 있고요. 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또 특히 이제 중요하게 다룬 것이 이제 개인정보 혹은 환자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포스팅하는 정보의 적절성, 신뢰성 또 이런 것들이 근거 중심의 정보인가라고 하는 면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의사 환자의 관계를 잘 현명하게 유지해야 되고 경계를 지켜야 된다. 바운더리 이슈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여섯 번째로는 아까 그 개인정보 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인데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와 품위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일곱 번째는 의사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해상충의 문제. 이렇게 크게 8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아까 그 세 단체 중에서 WMA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침과 사례 연구가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이 의학교육 과정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두 번째로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어떤 이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국의 GMC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사가 이 SNS를 사용하면은 환자 돌봄에 아래와 같은 이득을 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공중 보건 및 정책 관련 토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국내 전문가 혹은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건강과 서비스에 대해서 환자들이 정보 접근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면 이런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GMC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 개인정보 혹은 환자 비밀을 보호하는 것들은 이 세 단체에서 모두 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가장 많습니다. AMA를 보면은 의사는 온라인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역시 AMA에서는 교육 목적 또는 다른 의사와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SNS를 이용할 경우 비밀 보장 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동의에 따른 윤리 지침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WMA도 마찬가지인데요. SNS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숙지하고 또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이트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또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야 한다. 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다라고 했습니다. GMC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SNS를 포함해서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는 환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또 이게 친구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널리 퍼질 수 있음을 이제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것들은 이제 SNS 사용하면은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 사이에 경계가 흐려지고 타인의 온라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SNS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로 보호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GMC 역시 GMC입니다. 단편적인 어떤 부분적 정보는 환자 비밀 보장을 위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 게시된 부분 정보들을 합치면은 그것을 통해서 환자나 환자 지인들을 식별할 위해 충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정보만을 올리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올라왔던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을 합쳐서 충분히 환자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또 환자 혹은 다른 의료인과 이 특정 환자의 진료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SNS 매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환자에 대해서 의논할 때는 좀 비공개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논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정보의 적절성, 신뢰성 또는 근거 중심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AMA의 경우는 의사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개인적 혹은 전문적인 정보와 다른 사람들이 게재한 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유통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올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확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모니터링을 해서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WMA 또 GMC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GMC를 보시면은 의료 광고를 할 때는 자신이 게시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또 환자의 취약성이나 부족한 의학 지식을 이용해서 환자를 착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슬라이드. 의사 환자 간의 관계와 경계입니다. AMA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의사는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문직 의윤리 지침에 따라서 의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된다. WMA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윤리 지침에 따라서 환자 의사 관계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환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공개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가급적이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잘못하면 의사 환자 관계에 존재해야 하는 전문적인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수신자 및 개인정보 설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SNS를 할 때 자기의 개인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공개하는 게 있는데 환자들이 이제 그거를 들어와서 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서 파악을 하게 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GMC에서는 SNS를 할 경우 사회적 및 직업상의 경계가 흐려질 위험이 발생한다. 자신과 환자 사이의 전문직 경계 유지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또 환자가 사적 계정을 통해서 치료나 기타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서 문의하는 경우 의사는 자신의 개인적 관계와 전문적 관계를 섞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 환자를 전문직으로서의 계정에 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계정에서 환자와 인터랙션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밀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그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바로 이 전문성 혹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와 품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AMA의 경우는 의사는 적절한 전문 분야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 목적의 소셜미디어와 전문적 목적의 소셜미디어를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고려해 봐야 된다. 또 동료가 게시한 콘텐츠가 전문적 자료라고 생각되지 않을 경우 의사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그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전문가답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취하지 않으면은 담당하는 기구에 이 문제를 보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의사는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환자나 동료 사이에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WMA도 마찬가지로 사실적이고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는 차분한 언어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게시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대생한테도 혹은 의사들한테도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MC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환자의 신뢰와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의사라고 밝힐 경우 실명으로 자신을 밝혀야 된다.
저자가 자신의 의사임을 밝힌 모든 저작물은 신임을 얻을 수 있고 보다 광범위하게 합리적인 전문가로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기가 의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의사라고 밝혔으면은 아예 실명까지 밝혀서 얘기를 해라 이런 겁니다. 또 익명으로 게시한 내용이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게시자가 누군지를 대중들이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GMC에서만 다루고 있는데요. 영국의 의료 표준은 동료를 존중하며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모든 상황과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에 대한 괴롭힘, 불필요하고 근거 없고 지속 불가능한 언급은 하지 않아야 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소통할 때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개인적 혹은 전문적 입장과 관계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동일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상충에 대한 것도 역시 GMC에서만 다루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게시할 때 이해상충의 문제 여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로부터 재정적 또는 상업적 이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된다. 요즘 얘기하는 무슨 뒷광고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반드시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현실상에서는 또 의외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해의 바탕 하에서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기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릴 것이고요. 저는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현재 그 의사협회에서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대하라고 합니다. 임기영 교수님께서 해외에 AMA, WMA, 또 GMC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 발표와도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임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현재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대표적인 이런 SNS 이외에도 사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SNS가 생겨나고 있고 또 그 유행에 따라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SNS는 더 이상 소셜미디어 더 이상 저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이미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SNS를 통해서 친교 활동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그런 목적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SNS의 특성도 아까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공유라는 것의 양면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핸드폰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소통이 있기 이전에 소위 말하는 뭐 PC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런 소통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소통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하는 시간이 걸리고 또 들어가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는 시간이 또 걸리고 또 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 글을 써서 공유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전송하기까지 충분히 복귀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데 반해서 현재 SNS는 사실 간단한 소통에 있어서는 뭐 짧은 문장이라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 몇 가지 부호라든지 이모티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소통이 매우 스피디하게 거의 뭐 세계 곳곳으로 동시에 거의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번역이라든지 외국어 이런 문화의 장벽도 깨져서 이제는 정말로 외국에 있는 사람 또 인종이나 어떤 문화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소통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반면에, 그로 인해서 SNS의 그 단점도 또 부각이 되는데요. 결국 샌드를 누른 그 샌드 버튼을 눌러서 전송함과 동시에 이것이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거의 즉각적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다시 뒤집거나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친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등록해놓고 소통을 했다면은, 지금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또 SNS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거기에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잘 아는 오프라인에서 또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노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의사들도 뭐 업무에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처음 작업을 시작하면서 했던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병원 안에서도 같은 의국에 있는 뭐 레지던트들끼리라든지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그 의료 전문직들끼리 사실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방을 만들어 놓고 업무에 대한 것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뭐 일상화되어 있고요. 또 뭐 그런 소셜 미디어 각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예컨대 뭐 메신저의 성격이 강한 것이 있는 반면에 뭐 흔히 말하는 밴드라고 해서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좀 더 특화된 것들도 있고요. 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그 특성에 맞게 사실 의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페이스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사 전문직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글이나 의견을 써서 정리해서 올리는 데는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런 이 소셜 미디어가 가장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SNS, 의사의 SNS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이것은 이제 어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많이 온다, 힘들다라는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거기에 온 환자들의 명단을 어떤 거기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이름이나 병명 같은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됐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유명인, 소위 연예인이 찾아오는 경우에 그 사실이 이제 그 거기에 직원이라든지 의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공유가 되면서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고 그러면서 문제를 빚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SNS 상에서 유명인 연예인이 사용하는 이 행태를 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어떤 병에 의심이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포스팅을 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었고 결국엔 징계까지 이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018년에 서울 강서구의 모 PC방에서 굉장히 잔혹한 살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를 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피해 상황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한 글을 SNS에 올렸고 그 글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면서
물론 그 참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의료 윤리적으로 과연 환자의 참상을 정말 너무나도 뭐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메디컬 포르노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과연 환자가 어떻게 그 손상을 입고 이런 것들을 낱낱하게 다 글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것이 의료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환자의 어떤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인권이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은 이렇게 국내에서 의사나 의료 전문 직종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18년에 강서구 PC방과 관련된 논란이 있으면서 저희 협회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지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중지가 모이면서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연구소의 안덕선 소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저희 협회에 여기 오늘 자리해 주신 임기영 교수님 또 김혜영 법제이사님 저를 포함해서 의료 윤리 또 법조 그리고 이 관련된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첫 회의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위원회가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정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후속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그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부터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해외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또 적용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하자라는 것에 중지가 모였고요. 바로 이어서 그 이듬해 2019년 1월에 저희가 이거 관련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이화의대 김정하 교수님께서 국내 이 SNS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또 당시에 여기에 저희 협회의 조승국 의협의 정보이사님 또 김양중 기자님 등 토론자들께서 오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어떤 회원들에게 제약을 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원들이 SNS라고 하는 사실상 의사가 어떤 규범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모든 회원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윤리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빚어지지 않도록 회원을 보호하는 목적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것에 의견이 모였던 토론회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수용성 우려에 관련해서 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고민을 했었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지금도 또 이제 의사 면허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또 터졌는데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어떤 공적인 역할 내지는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단일 공범 체제 하에서 사실상 이제 여러 면에서 국가의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협회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회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회원의 입장에서도 정말 도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부당한 제약이나 간섭으로 느끼진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간사를 맡았는데 간사인 저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협회가 이런 걸 만들어서 만약에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혹시라도 법원에서 의사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너무 어렵거나 구체적이거나 강제성을 띈 가이드라인이 되면 수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의견들이 있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또 분명히 언급할 것은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참고할 수 있는 WMA나 AMA나 이런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거기에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회원들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위주의 쉬운 가이드를 만들고 그것이 잘 수용이 되면 상황에 맞게 앞으로 개정해 나간다 이런 방향을 좀 설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WMA, AMA, GMC 뭐 이런 해외 가이드라인을 아까 윤기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거기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었고 특히 주제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용의 이득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정보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 또 의사 환자 간의 경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해 상충 이런 주제들을 분류를 해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이제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과 이제 서문과 본문의 내용이 마련이 되었고요. 본문의 분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의 좀 가이드라인의 분류에 따라서 저희도 분류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배정을 했고 그 내용이 너무 많거나 너무 상세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원들이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구나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도 최대한 쉽게 내용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청회 성격의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모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자라는 것이 당시 결정이었고 두 번째 열렸던 토론회에서 보면 저희가 다양한 직역의 이제 선생님들을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계시고 또 동시에 대의원이신 교수님도 모셨고 또 개원의 협의회에 추천을 받은 개원의의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는 선생님도 같이 모셨었고 또 법조 전문가, 의료 윤리 전문가 모셔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에 일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 이제 가장 염려를 많이 하신 분들이 배원희 선생님들이셨습니다.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지속적으로 가졌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날 이제 개원의 협의회에서 참여해 주셨던 최규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라든지 결과물을 봤을 때에는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일 수 있다 이런 점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무되었던 점이 있었고요. 또 이날 같이 자리해 주셨던 이제 법학 전문가시죠.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전문 직종에서 처음 있는 시도이고 의사 집단에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부심의 표현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된 가이드라인을 제가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려 하는데 서문의 내용부터 해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문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초안에 나왔던 것들 내용을 최대한 쉽고 잘 읽힐 수 있게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의 그 특성, 불특정 다수에게 즉시 노출이 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의사의 경우는 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을 근거로 대중들이 의사와 의료 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판을 형성할 수가 있는 데다가 의사 개인이 이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판단해서 활용할 때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세계 의사회를 비롯한 해외 단체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고 및 지침에 발맞추어서 개발되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이해 충돌이라는 카테고리로 본문을 구성을 했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 앞서 보셨던 외국의 가이드라인만큼이나 그것들보다도 훨씬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의 보호라는 것은 의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결국 오프라인에서 의사의 윤리 지침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온라인에서 SNS 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실었고, 교육이나 학술 교류 또 동료 의사와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아까 이제 의사 사이에서도 이런 소셜 미디어를 업무에 활용하거나 정보 교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에 의사가 게시하는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의학적 지식이 사실 고정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는 맞는 내용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수정되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시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고요. 또 의사가 만약에 동료 의사가 어떤 정보를 게시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게 수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활용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의사 환자 관계가 이것도 결국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관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소셜 미디어 이 상에서 개인정보의 공개 수준이라든지 본인이 게시하는 게시물의 이 공개 범위의 설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즉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대상에게 내용이 공유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시를 했고요. 또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한다. 즉 친교 목적의 SNS 활용과 전문가로서 하는 SNS는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품위 부분에서는 의사의 SNS 활용이 결국 대중의 입장에서는 전체 의사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의사단체 중앙회라고 하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알리고 상의해야 된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또 의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상호 간의 존중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점,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단체라든지 교육기관은 적절한 이런 지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이 이해 충돌을 빚어낼 수 있다는 점, 아까 이제 뒷광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어서 저희 이제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2020년 1월 말에 최종적으로 저희 그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이제 제정 의결이 되었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까지 좀 소개를 하면서 좀 이슈화를 시키고 또 회원들께도 많이 알리려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아시듯이 지난해 1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저희 협회에서 코로나 대응하면서 뭐 좀 여력이 없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름에 이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일방 추진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 투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좀 계획했던 것을 좀 실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환기를 하고, 특히 이미 재정 의결된 가이드라인이 사실 배포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로 해서 이제 배포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로서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마지막 장인데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 환자 진료 과정을 동의 없이 유튜브에 촬영을 해서 다 올렸다가 큰 무리를 빚고 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사 출신의 소위 말하는 이제 SNS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가 의사로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다가 결국 식약처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처벌받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사실 지난해 1월에 저희가 재정 의결을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 가이드라인이 현재 어떤 효력을 발휘하거나 아직까지 회원들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지금이 3시 47분인데요. 10분에 3분 그냥 더 해서 4시까지 커피 브레이크 자유롭게 화장실 다녀오시고 필요한 이런 일을 하시고 4시부터 저희가 그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덕선 소장님께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마이크를 좌장이신 안덕선 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안덕선입니다. 이제 그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현장에 계시고 또 다른 토론자 두 분께서는 비대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에 계신 분 두 분의 토론을 들어보고 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 두 분의 토론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저희 김혜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십니다. 저희 법제이사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 영월에 계실 때는 강력 전담을 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아마 법제이사님을 2번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의료법에 점차 대가가 되가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영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10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초창기에 이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그러고 강의할 때 과연 이게 결과가 나올 건지 걱정됐었는데 하여튼 추진력 있게 추진해 주셔서 이번 집행부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약간 변화가 있다면 페이스북을 좀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다음 카페나 이런 데서 혼자 이제 뭐 사이트 개설해서 법률 정보나 이런 걸 이제 간혹 상담도 받지만은 자료 정리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페이스북을 한번 접근해서 해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만 나면 자꾸 보고 있어요. 저녁에도 보고 있고 뭐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보다 보니까 아는 분들하고 이제 주로 하고 전 친구 설정을 해가지고 친구 사이만 이렇게 볼 수 있게 기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 친구 맺자고 한 사람들도 잘 모르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 들어와서 많은 관계 맺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어느 정도 범위를 해가지고 이제 의사선생님이나 법조인이나 좀 뭐 아는 사람들 이 정도에서 뭐 기자분들 가능이 있으신데 뭐 오면 동의해주고 특별히 신분이 안 밝혀져 있는 분들은 동의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분 정도 이렇게 친구가 맺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좀 보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글이 제일 많죠. 제일 많은데 그 글 중에 보면 굉장히 과격하세요. 친구 사이에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듯이 스스럼 없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퍼널하기서부터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신분이 의사라는 것도 보면 뜹니다. 바로 클릭하면 그분이 가운을 입고 있으시고 다 어느 대학교 뭐 의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을 보면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일반 환자나 다른 사람하고 그 대화가 섞였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분 중에서도 평상시 하시는 말씀이나 태도나 어떤 논조도 부드러우신데 글로 쓰시는 거,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거 언급하는 거 보면 댓글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아, 이 양반이 약간 투쟁파셨나? 라는 정도까지 그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 친구분들이 하더라도 제 글은 한두 마디라도 안 남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기게 되는데 그게 SNS 속성상 그런지 우리 친구끼리만 본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치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남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식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인식은 하지 않고 쉽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남들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서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대해서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면허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직업적인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방송에 있는 언론 관련 사람들은 의사가 도덕적이지 않다. 왜? 변호사는 뭐 집행유예만 있으면 다 취소되는데 그냥 하지 않느냐. 도덕성에 대해서 좀 뭐 갖춰야겠다. 뭐 국회의원도 그러시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법관들도 이런 SNS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빅여신이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법관회의를 통과 못했습니다. 거기도 막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 가진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걸릴 거 아니냐 그래서 적극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오시는 말들이 수위를 넘습니다. 굉장히 사회 이슈를 충격을 주는 얘기고 현직에 있으면서 뭐 수장을 갖다 공격하거나 아주 비하하거나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양반들은 나서시면 상당수는 또 정치기로 출마하시기도 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그럴 뜻도 있으신 게 아닌데 의도적이지 않은 발언들이 자꾸 수위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앞으로는 내실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직업이 전문가 직업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협회에서 견제를 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다.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 같은 경우는 법을 수호하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지 의료법에 법을 지켜야 된다. 즉 우리 체제와 맞지 않는 사람은 치료해서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넣을 수 없는 인류애적인 면이 있어서 건강 증진, 건강 수호 이거 외에 뭐가 다른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사형을 떠나서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조항을 넣고 그것이 들어온 것이 유신헌법대에 들어왔다.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정상화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직역이 국회의원 누구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느냐. 제정해서 그거를 스스로 규제하느냐. 자율 규범으로 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CCTV도 보면 그게 많습니다. CCTV도 오늘 갑자기 질문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직무유기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국민에 배신하는 거죠. 국민 다수가 지지했는데 국회 통과 안 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몰이를 하는데 CCTV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CCTV 설치한 곳에서 사고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된 것이. 근데 CCTV 설치한 사람들 이거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직업적인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의문하는 사람들이 광고, 환자 유인 행위로서 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의광심이라는 자유기구를 통해서 스스로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정지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 도와줘야 할 것이고 물론 불편하긴 하죠. 지금 정책에 대해서 가장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표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이 의료 관련 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 전문가 단체가 각종 이유로 반대하고 파업, 국시거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거를 막고 싶은데 그걸 유신헌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여기 도덕성은 그때하고 달리 지금은 훨씬 더 높은 도덕성, 가이드라인 내지 여러 가지 중인이 기능이 옛날과 다르게 상당히 스스로 규범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집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널리 활용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그것을 처벌 규범을 삼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든 없든 똑같은 방식으로 판사들은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제일 문제가 현재 의료는 심평의학에 따르는 의료고 또 판사가 규범적인 그 평가를 내려서 의료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의사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이런 규범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규범에 앞서서 저희가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을 만들 수 있다면 판사들이 그런 지침을 갖다가 먼저 따를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모든 일이 생기면 이 법의 지침에 위반된지 보고서 도덕적인 수준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규범적으로 법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 이러한 그 논리적인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문가 단체로서 그 선도에 있어서 그 법조인들을 앞설 수 있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 또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녹음 기능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톡이든 SNS 하다 보면 서로가 말을 했는데 누군가 제3자가 에서 퍼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담 비슷했는데 우리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다 명예훼손 다 걸리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상하관계에서 야단친다고 훈육한다고 야단을 쳤는데 그걸 갖고서 민원을 넣고 인권이나 제소하거나 또는 나를 왕따시켰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수치심을 줬다 해갖고 제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SNS 이런 것도 그 수련 과정에 있어서 휴대장치나 녹음 수험생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법조계 예를 들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상당히 그 전문직 단체로서 모범적인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선도해서 오히려 법을 하는 어떤 법의 여기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유상호 교수님으로서 가정의학 전문이신데 윤리학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한양대학교 의료인문학교 줄교인 교수로 계시고 의료윤리 관련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유상호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특별위원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제가 쭉 아까 연역을 들어보니까 거의 2~3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먼저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의사 사회에서 이 소셜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행위나 또 방침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즉 본인의 잘 안 들리네. 네네. 본인의 행위와 또 어떤 지침을 결정하고 관리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과 현재 지금 대한의사협회에 존재하고 있는 의사윤리 강령 지침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KMA 팔러시라고 해서 다양한 팔러시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윤리적인 내용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히 지금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어떤 윤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 가이드라인하고 의사윤리 강령 지침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물론 가이드라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의사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 그 개인의 정보 비밀 보호 2번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 2번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이 의사윤리 강령 지침 전체적인 어떤 취지 하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 설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앞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더 이제 하시게 될 터이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게 이제 SNS 즉 소셜 미디어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그다음에 의사가 현재 역할과 직분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의 의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또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 세 가지가 갖는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SNS 같은 경우에는 타격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대면을 하고 있을 때는 잘 생기지 않는 일종의 매스킹 같은 효과가 이 소셜 미디어 안에서 발생합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의사라면 대한민국 의사윤리 강령 지침 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의사의 의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고 싶어하는 또 개인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의해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의사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지점도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그 세 가지 요소를 특히나 이 소셜미디어는 계속 변해가는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한번 만드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계속적인 어떤 개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SNS가 이제 타인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기고 장이 되겠습니다만 자신에 대한 표현 또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 안에도 환자의사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환자의사 간의 경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신데 특히 자신을 부적절하게 노출하는 것이 또 갖고 오는 타격 효과가 또 있고 그게 또 의사의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은 잘 만들어 주신 가이드라인이지만 앞으로 변화해가는 어떤 사회상이라든지 또 우리 의료 내부의 어떤 변화에 맞춰 가지고 또 개정할 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으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결한 발표 토론 감사드립니다. 뭐 골자로 하는 걸 보면 현재 협회에서 나와 있는 윤리 강령 지침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중복되는 보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분상 사용하는 이 SNS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자신이 거기에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숨겨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취약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이게 잘 만들어졌어도 계속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이 지침서 역시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토론자는 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줌으로 들어오신 이제 첫 번째 분은 박현미 교수분은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의학교육학 박사와 외과 전문의, 특히 대장학문외과를 전공하셨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콜로렉탈 서저리, 엔도스코픽 서저리를 하러 펠로우십으로 오셨다가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학 교실의 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박현미 교수님께 영국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네. 전에 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우리 한국에서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오후에 많이 나왔던 GMC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다른 점은 GMC의 롤을 지금 우리 영국에서는 GMC라는 기관이 있고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KMA는 BMA이지만 GMC의 롤을 또 같이 하고 있는 조금 우리 국민과 법적인 데에서 바라보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영국에서는 우리는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가 라이센스를 주고 뺏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거를 또 정부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한국 라이센스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의견이 없다. 그리고 우리 영국에서는 GMC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GMC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GMC가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GMC에서 가르치는 우리 그 Good Doctors, Good Medical Practice의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바로 소셜 미디어로 움직인 게 Doctors Use of Social Media Guideline인데 제일 이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교육을 시키는 데가 더 중요해요. 우리 영국에서는 우리 주니어 의사들이 로테이션을 해요. 저기 6개월마다 아니면 4개월마다 병원마다 한 보안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로테이션 할 때마다 교육의 시간을 갖게 돼요. 8월에 시작을 하는데 8월에 첫 번째 수요일이 영국에서는 첫 번째 의사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한국에 3월에 병원 오지 말라라는 것과 비슷해요. 영국에는 8월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8월 첫 번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교수님들이 PP를 다 가지고 계시고 주니어 스태프들은 다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에서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 것부터 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그런 것과 이 소셜 미디어 유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매년마다 병원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병원 바뀔 때마다 우리가 매년마다 받으니까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지만 콘텐츠는 똑같아요. Respect, 그리고 환자의 안전, 환자의 정보 보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있었던 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스페시픽하게 무엇을 쓰면 안 되는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 스토리는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예를 들으면서 그리고 특히 가깝게 지금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병원이면 그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올리게 돼요. 어디 뭐 캐나다의 사례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런 교육을 모든 의사들한테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교육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줘도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프랙티스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근데 전에 아까 벌써 다 설명을 하셔서 제가 GMC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설명드릴 게 없지만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소셜미디어 안에서 의료인들이 그거 로드 챌린지라고 여러 챌린지들이 있어요. 왜 젊은 애들 20대들이 챌린징 같은 거 하면 도로 한복판에 의료복을 입고 그러니까 스크럽스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렬로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환자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올리면 그런 것도 징계를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사례들을 다 모아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더 질문, 저는 이제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 그 한국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다 모아서 그런 걸로도 우리가 에듀케이션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면허관리기구에 대해서 오해 중에 하나가 처벌 유지의 기관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면허기구 설립할 때 그 각종 기록물들을 보면 굉장히 탤런트 있는 사람들을 믿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교육해서 나쁜 의료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그 단체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디스플린이 들어가는 건데,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이 졸업후 교육, 학부 교육 때 벌써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좀 들어보는데, 제가 아는, 이거 해서, 제가 토론자는 아닌데, 제가 있었던 나라에서 의과대학생 하나가 퇴학을 맞았는데, 그 이유가 문과 3학년 실습을 나가서 환자의 사진하고 거기다 낄낄대고 이렇게 놀리는 걸 올렸다가 그것이 적발이 돼서, 결국 왜냐면 학생도 면허기구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구제불능성, 그래서 그것이 조사해 봤더니 여기저기다 쓴 게 드러나가지고 그대로 퇴교 조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교육을 잘 시켜주고 나서 그 말을 안 들은 이해입니다. 그럼 나머지 네 번째 우리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조동찬 기자님. 기자님은 의사이면서 신경외과 전문이시고, 그 다음에 SBS에서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해 주시고, 또 저희 활동도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또 토론자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10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의사들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금 거기에 거부감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신지는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강제 조항은 안 되더라도 어떤 교육 목적에 어쨌든 우리가 의사들이 SNS를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언론에서 이제 사실 정말로 그 심각하게 고려했던 부분이 그 개인정보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었죠. 강서방 PC방 사건의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그 폭력의 잔혹함, 그리고 무방비로 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에 커다랗게 울림을 가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 보호자 아무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거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한 사건인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어. 이거를 사실 비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의사 회원들의 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도 어떤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강서 PC방 사건만큼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공중보건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공중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환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신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 당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보건소 공무원이나 어떤 고혈압약, 당뇨병 약을 이 병원, 저 병원 움직이면서 약을 많이 타신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당연히 의사로서 비판 혹은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진들의 환자의 개인정보,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이 그리고 의학적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미국, 뭐 영국 이런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있었던 문제들을 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느끼는 건데, 아니 대한의사협회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소리를 하지?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분들도 그렇고 우리 기자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이 의사 면허 박탈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했는데, 그 통과하면 정말 전면 파업하고 백신 접종도 거부하겠다는, 그게 최대지 회장님의 개인 의견인지 전체 의사협회의 의견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뭐냐면 정말로 헷갈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들어갈 때 중국을 봉쇄할 거냐 말 거냐 갖고 의료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계 내에서는 별 논란이 없었는데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논란이 사실 대등하게 이루어졌었는데, 하나가 그래요. 그분은 중국 봉쇄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립국자가 들어와서 오히려 더 감염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한의사협회와 다른 학회들은 그렇게 반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었냐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되죠. 그거는 뭐 건강한 거니까.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사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의 개인 의견, 그리고 전체 의견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그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지만 전체 의사가 하는 견해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좀 실시간으로 좀 이루어져야 그것이 그러니까 다양성이 미치는 혼돈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보면 정치인과 유명인 뭐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글 쓰거나 트위터에 글 쓴 게 그것만으로도 기사가 돼요. 저는 이게 똑같이 의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기사가 나간 다음에 약간은 조금 차이하셔서 그런지 항상 기자에게는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본인 페이스북으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 발언을 기사화했냐 하면서 이제 기자들을 많이 불편해하시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의사들도 그런 사회적 위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사 선생님 의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자들이 믿고 기사를 쓰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SNS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SNS 활동을 하면 이것이 기사화가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꾸준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만약 기사화가 많지 않는다, 사실 근데 친구 공개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될 것 같은데, 그냥 단톡방에 뜬 그런 개인적인 카톡도 기사화가 되는 마당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저희 SBS만 하더라도 그 몇 년 전에는 기자들에게 SNS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당시 인스타그램이 안 나왔었는데, 아무튼 다른 곳을 카카오톡이었네, 카카오 스토리였네, 이런 것들을 기자는 SBS 보도국 이러는 반드시 가입하고 활동을 하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SNS 활동이 회사의 방침과 상당히 충돌해서 시청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니 상당히 유의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인 SNS 활동이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떤 위치를 줄 것이냐, 어떤 자격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드린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환자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사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그것이 전체 의사협회와 개인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실시간으로 분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의사의 SNS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사화가 될 거니 어떻게 활용하라, 아니면 기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하신 말씀이 여러 나라 지침서에 있는 그 안내서에 나온 내용을 거의 말씀하고 계셔서, 그 첫 번째로 이게 특히 개인정보 조심하자. 특히 저희는 그 환자 비밀은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가 참 개인에 대한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의 그 수위가 좀 낮은 나라가 돼서 가족주의 때문에, 근데 저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체의 목소리와 개인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체로서는 좀 더 정치적 수사가 발달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개인일 땐 그 다양성이 문제인데, 문제는 그러더라도 자기 자신을 자꾸만 노출시키는데 조심해라. 아까 기사화할 수 있다는 걸로 표현하셨는데, 다르게 표현하자면 의사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거의 대부분 퍼블릭 영역으로, 퍼블릭 스피어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자기를 노출시켜서 위험화시킬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위험성을 좀 알았으면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방송사도 SNS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조심성과 어떤 분별을 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네 분 토론자의 얘기는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일단은 혹시라도 저희 그 패널끼리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볼 건데,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 또는 들어와서 저희한테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아마 박현미 선생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이 한국에서 법적인 그 웨이트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법제이사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사실상 어떤 규범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분쟁이 되면 변호사나 당사자가 이걸 찾아서 법원에다가 현출을 시키고 유리한 주장을 하겠죠. 이러이러한 가이드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훼손 내지 이렇게 법에 저촉되는 건 억울합니다. 또는 반대 피해자가 검사나 이게 제시를 해서 이런 가이드는 위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판사가 그거에 기속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계에서는 이러이러한 그 기준이 설정돼 있구나. 그러면 의사로서 직업 전문성 차원에서 이 정도는 허용되는 범위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걸 다시 법적인 평가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규범력은 판사가 그걸 보고 다시 판단해서 판례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혹시 또 다른 패널 가운데서 상호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냥 아까 제가 조금 좀 짧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제 말씀을 이해하셨나 싶어서, 아까 제가 조동찬 기자 말씀을 듣다가 요건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조동찬 기자의 첫 번째 강조점이 어떤 거였냐면, 개인정보 보호는 좀 더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라인하고 윤리 지침과의 관계였거든요. 되게 지금 윤리 지침 안에는 보면 금지하는 조항, 요구하는 조항이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권고나 지향하는 조항이 한 70%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조항을 보니까 한 13개인데, 여기서 안 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몸을 해야 한다. 제가 쭉 문맥을 보고 파악한 바로는 한 3개 정도가 아마 요구 조항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권고인데 사실 가이드라인이 권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금지고 권고 안에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아마 우리 회원들께서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부 조항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대안에서 지침 강령을 보고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아예 거기다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를 규율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다른 좀 더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그런 지침을 개발할 때 거기다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요점이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 자유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할 때는 사실은 바람직한 사용보다는 요러한 부분은 조금 적절하게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듯 보여서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박현민 선생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이게 무역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일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예 그냥 의사지침이나 어떤 새로운 포괄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라인 지침 안에 포함되는 게 또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건 다음번 버전할 때 이제 저희가 분명히 고려할 내용이고 지적하신 말씀대로 요 다음번 이게 교육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뼈대만 교육 글만 나열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교육 지금 과정 개발이 발주 나가 있습니다. 저희 네. 정책연구소에서 그거 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년 중에 아마 그 과제가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 지침 자료를 각각 배포도 하고 쓸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님께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하야한다, 뭐 공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쓰는데 우리말이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영어는 should, 뭐 must 약간 어감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하야한다, 할 수 있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하야한다의 규정을 갖다가 훈시 규정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훈시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안 되면 처벌된다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야한다는 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더 강력한 것은 그거 하면 행위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강행 규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8.5금이 있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행위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석이 다른데 저 가이드라인의 가장 문제점이 선생님들이 하야한다를 그냥 우리말 영어식으로 그냥 이해하신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하야한다? 그런데 처벌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제일 문제긴 한데 그것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라고 해서 훈시기라는 것 갖다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쉽지 않고 글로 표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법적 효력이 얘기했듯이 판사가 이걸 갖고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법 규정이 아니라서. 하야한다? 이 사회에서는 이것이 지켜져야 될 규정, 훈시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 어떤 경우는 안 하면 윤리의 징계도 하는 규정,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나눠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님. 그것도 아마 다음번 버전일 때는 카테고리를 분리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동찬 기자님께서 개인의 의견이라 그러고 그 학자가 이제 어떤 그 입국 통제를 하면 미입국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WHO에서 나온 어떤 그 기록물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건 WHO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 보시면 대개 이런 병들이 후진국에 생겨서 선진국으로 옮아왔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생겼을 때 선진국에서 그 통로를 차단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원이 리소스가 없고 가난한 나라가 더욱 가난해지고 더 이제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난다는 그 표현인데 누가 그걸 컨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걸 갖다가 인권으로서 뭐 막으면 이렇게 미입국자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때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게 배경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WHO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이 지구상의 중간쯤 평균을 잡고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주는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나온 도큐멘트를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되지 않았나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한번 또 법조 이사님에게 여쭤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우리 회원들도 이런 걸 했을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표현의 자유를 자꾸만 억압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실제 협회 내에서 주고받는 것 중에는 상당히 상대방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횡행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표현의 자유의 허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원 말씀하신 내용 보면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다 처벌됩니다. 대부분. 시큰둥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그 서로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냐 이 정도는 서로가 이제 감정적인 의사소통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표현들, 과격한 표현들은 다 처벌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인일 경우는 약간 달라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공적 매체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막지 않기 위해서 표현을 갖다 넓게 해줍니다. 근데 의사는 공인이 아니고 사실 사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SNS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친구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데서 얘기했을 때 뭐 국회의원한테다가 뭐 욕도 하는데 뭐 친구한테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모욕이 되는 것이고 심각히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간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료계 전체에 대해서 품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을 썼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법적 쟁송을 나오면 그것은 서로 치고받을 때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 중에 좀 세게 나온 표현한 분 같은 경우도 뭐 징계하기로 했는데 뭐 너 고소 했더니 이것도 징계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그 집단에 있어서 윤리 규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에 있어서 이런 건 지키자 하는 규범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많은 걸 만들고 그걸 지킴으로써 대외적으로 볼 때도 환자와 의사의 라포나 유대감, 우리 선생님은 진짜 존경만을 하신 진짜 선생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유대감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은 가급적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내용규명 쓸 때 말이죠. 내용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의사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겠다. 어떤 효과를 바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내용규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경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놈 보아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는 정중하게 뭐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등등등 하였고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은 아주 완곡하지만 다음에 바로 소송 들어가는 내용을 씁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표현은. 그래서 표현이 잘이라는 것은 서로가 의사소통할 때 그런 감정 표현을 갖다가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소통의 예절을 지키자 그렇게 표현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박현미 교수님 또 손 드셨습니다. 예. 안 들립니다. 음소거 깨지 안 들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저기 한국에서도 Good Medical Practice이라는 게 있나요? 왜 그러면 우리가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Good Medical Practice 안에 있는 거를 온라인으로 넘긴 건데 거기에서 사실 제일 첫 번째가 You must treat your colleagues fairly and with respect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동료들을 먼저, 환자는 두 번째예요. 나의 동료들을 페어하게 그리고 리스펙트 있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가 그것도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아무리 내가 프라이빗한 페이스북에서 친구들과 있더라도 모든 소셜미디어는 오픈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올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되면 환자들과 국민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리스펙트한 그런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게끔 우리가 써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Good Medical Practice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 한국 KMA에서도 있나요? 유상호 선생님 윤리강령 지침에 관해서 잠깐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전에 있던 의사윤리 지침에도 있었고요. 이번에 2017년도에 전면 개정한 판에도 19조 20조가 동료 의사하고 동료 의료인을 말씀하신 대로 존중과 그리고 신뢰의 어떤 입장에서 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인 웨이트가 있나요? 라이센스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하게 되면 GMC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GMC에서 우리의 라이센스와 우리의 그런 통계를 할 수 있는 데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KMA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그런 웨이트가 어디에 있나요? 그 말씀대로 GMC에서 만든 GMP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BMA에서 만든 가이드라인과 저희 지침이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GMP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그거는 우리 김명희 사님 조금 더 부연해 주십니다.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윤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제 싸움하다가 중앙윤리에 서로 양쪽 다 제소하신 경우가 케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윤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을 했다, 욕을 했다, 그리고 고소를 했다, 부당하게 고소했다라고 하면 윤리에 제소를 해서 윤리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경고든지 뭐 아니면 과징금이든지 어떠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중앙윤리라는 그 간접적인 구조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제소하는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사님. 고소하겠다고 누가 나서야 돼요, 자기가. 또 기관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누가 상대방을 지정해서 고소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흔한 예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분하고 토론자님께 한마디씩 또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토론의 이유, 협회는 무슨 일을 해야겠는지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우리 김대하 이사님께서부터 다음번 협회가 취해야 될 단계는 무엇인가,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의사법을 만들어서 의사를 무조건 형사처벌받으면 면허를 뺏겠다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또 재미있게도 오늘 이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의사 면허와 관련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시기에 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물론 회원을 규제하거나 그 회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저희가 기획할 당시부터도 회원을 돕고 회원을 보호하는 목적을 주로 생각을 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지만, 제가 마지막에 아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계속해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의료계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그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지적을 하고, 그게 강제성을 현재로선 저희 협회가 어떤 강제적인 어떤 면허 관리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잘못된 내용을, 잘못된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는 동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의사협회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벌써 차기 집행부 이런 선거까지 오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 안에서 이게 사실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차기 집행부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를 맡을 그런 이사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좀 인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오늘은 물론 이제 정책연구소 주관에 또 토론을 후했지만 그 2년 정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개진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협회에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서 좀 남겨서 차기 집행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결국 이번에 면허 관리에서도 사실 저희가 중범죄, 살인이라든지 성폭행을 저지른 이런 의사에 대해서 면허를 제한할 수 없는 현재 법 체계에서 분명히 제3자의 협회 외부의, 의료계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과연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하려 해왔느냐라는 부분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또 협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회원들의 그런 일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면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중앙윤리위원회에서도 사실 뭐 자격 정지 정도 회원에게 선거에 참여하거나 이런 권한을 일부,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이런 자격 정지 정도의 처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로서도
우리 집행부나 의료계로서도 조금 말하자면 좀 공허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고, 저도 이제 이 집행부에 지금 2년 정도 참여를 하면서 해보니 참 그 외부에서 볼 때 의사협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사협회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오소리티랑 실제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는 타율로 일률적으로 이제 이걸 강제하려는 이런 움직임까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사실 사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건지, 다른 분야에서 보기에는 의사들이 좀 뭐랄까 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마치 그런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무거운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것을 누군가 추진하는 분들은 좀 그런 어떤 공허함 내지는 허무함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좀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소셜 미디어는 특히나 오늘 이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그 쓰임이 늘어나고 또 이용하는 패턴이라든지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계속해서 진화해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 그냥 보기 좋은 한 장의 그런 가이드라인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집행부에서 방송 쇼닥터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계 의사회에 이걸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인준을 받아서 전 세계 표준 가이드라인처럼 되면서 상당한 이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쇼닥터 문제 역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협회의 역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국엔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원을 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새로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후보들 새로 집행부를 꾸리게 될 새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 내지는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키 관건은 지속성을 갖고 차기 집행부에 잘 넘겨주고 지속적인 협회 차원의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임경 교수님 중년위에 계신데. 네. 저는 뭐 이제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 뭐 상대방한테 어떤 욕설을 한다든가 뭐 또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어떤 언행을 해서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강서 PC방 사건 같은 것도 나왔지만 반대쪽 극단에 있는 경우도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문장력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그래서 개인 중에 팬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본인은 어떠한 그 선한 의도로서 그런 걸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좀 윤리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비슷한 예로 지난번 토론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자기 SNS상에서 자기 진료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환자가 너무 불쌍하다. 이러이러한 환자가 왔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이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 의협 입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당사자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당사자들은 이제 감싸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그것만 가지고 제재를 하기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환기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좀 제소가 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즘 인터넷상에서 진료 후기를 쓰는 게 꽤 있는가 봐요. 그걸 통해서 병원을 평가하고 의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사에 대한 진료 후기가 상당히 부정적인 후기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이제 굉장히
뭐 고압적이다, 뭐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개원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이제 과격한 말이 나가기 시작했고, 진료받던 환자를 헐뜯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되고,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윤리위원회 이제 제소가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리뷰에서 부정적인 리뷰가 나왔을 때 의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그 어떤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제 가이드라인 만든 후에 이 사례를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사례집이 계속 나가서 의사들이 이제 그걸 알고 좀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처음부터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거보다는 계몽을 먼저 하고 교육을 잘해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썼듯이 원래 재능 있는 집단의 끈질긴 설득과 교육으로서 이걸 극복해보자. 그래서 나쁜 걸 막자. 그게 아마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걸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5시까지 토론을 하기로 돼 있어서 전부 일일이 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말씀 중에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믿고, 또 다음번 집행부가 누가 들어서든 간에 이런 기록을 잘 남겨서,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지금 발주한 과제, 교육과정 개발이 끝나면 실제로 응용해서 다음 집행부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우리 발제자 또 토론자 그리고 줌으로 들어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